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33년 사기꾼 전문 검사 임채원 검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서나 사기 생각, 언제나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부장검사 임채원입니다. 아이고. 일단 무려 33년 동안 사기 범죄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 전문 검사님이신데 사기 범죄만 집중적으로 좀 매달린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이 4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서울로 이끌어주었던 직장 상사가 집 한 채 값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하고 그 부친께서 한 20년 복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세입자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이 당했고 제가 또 선배한테 또 당했습니다. 아니, 검사님인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예, 좀 어리버리한 검사죠.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못 막으면은 신용 불량자가 된답니다. 690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해서 갚아달라 그랬더니 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계좌번호까지 불러줬는데도 아직도.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첫째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벌써 무능한 검사로 또 인식될 수가 있고 일단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니 남의 사기 사건 사기당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무리도 못 깎는 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을 보면 꼭 내 사건인 것처럼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더 막 그냥 예. 이게 막 의지가 좀 예. 의욕이 막 불타오르시는군요. 그 주소 있죠. URL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내가 거는 전화나 상대방이 오는 전화가 전부 다 범인들이 다 가로채거든요. 이 피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검찰청이나 이런데 그 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범인들이 가로채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디다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하든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받아서. 뭐 검사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학생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하는 교사가 3억 2천만 원 털렸고요. 3억 2천만 원이요? 예.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출산휴가 갔다 오는 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새로운 수법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요게 또 그 자녀 사칭형 그 보이스피싱 있죠. 예, 되게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이제 뭐 액정이 망가졌는데 예, 엄마. 예. 이게 가장 고전적이었는 건데 작년에 액정 떨어뜨렸다는 요걸로 해가지고 당한 피해 금액이 990억. 990억이. 예, 이거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 수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 심지어 지방 법원장님이 당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그래요? 예. 2007년도에 당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납치돼서 장기를 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천만 원 그냥 보냈죠. 근데 요새는 또 이게 또 더 진화가 됐습니다. 예. 자녀의 그 휴대폰 번호 이제 그거를 이 휴대폰을 해킹해서 그 이제 그 부모한테 자녀 그 전화번호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와, 이 소름 돋는. 그만큼 또 수법이 또 진화가 됐죠. 이게 이제 자녀분에게 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공범이 계속 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중이죠. 전화가 통화 중으로 받는데요. 그렇죠. 거봐요, 뭔가 일이 있죠. 지금 전화 안 돼요. 해보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은 엄마 살려줘라는 문자가 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통화될 때까지 돈을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차고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최면이 걸린다고 하는데
범인들의 수법을 알면은 최면에 좀 덜 걸리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통화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진짜요? 과연 사기를 부르는 말은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자기님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이기훈 수사관입니다. 현재 본인과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본인이 김용식의 일당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가해자이신지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어디 뭐 검사 뭐 누굽니다. 어디 수사관 누굽니다 하는 순간 예? 이게 사실 혼이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예, 예. 처음에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예.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한번 살짝 떠보는. 혹시라는 게. 혹시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그다음에 반응을 봐서 그다음에는 일단 그러면 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예. 일단은 뭐냐면 이제 그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페이스로 이제 끌어다니는. 일단. 예.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식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혹시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심지어는 이제 일행들과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범인이 하는 대로 최면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는 예. 것도 생겼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좌로 이제 1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는 자동화 지급 기기 안에서 30분 안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네.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0분 안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법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1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98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인출이 되는군요. 되죠. 이게 30불 인출 지연 제도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평소에 급하게 입출금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미리 좀 등록하시는 게 예. 도움이 좀 된다. 예, 그건 이제 3시간. 누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뒤에 이제 돈이 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분 지연 그 인출 제도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어르신들 말고도 또 요즘 그 젊은 분들도 예. 이렇게 좀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뭡니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거기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또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신용카드 발급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의 도용 방지 예, 예.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 뭐더라?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되게 검사님이신데 인간적이시네요. 그 굉장히 좀 인간적입니다. 검사님의 네. 모더라가 너무 따뜻하게 나왔어요. 모더라가. 뭐더라? 아니 어쨌든 이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을 보면 통상 3개, 4개 정도 한 사람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몇 개가 개통돼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통되는 걸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할 경우는 이메일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되죠. 아니 이게 어렵게 증서를 받아놨어도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 실제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인데
이 계약서가 진짜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범한테 그랬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검사님 저 이런 문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 뭐 자필도 없어요. 그 도장도 법인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은 자필을 받아라.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은 지장을 이제 받도록. 왜냐하면 이 지장 받으면은 이 혐의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장을 듬뿍 찍어서 우리 주민등록증 받을 때처럼 살짝 찍으면 좀 불편하고. 지장이 없어서 지장을 받아라. 이거 찍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차용증에 꼭 용도를 쓰시라. 용도. 빌려가는 돈이 진짜 많은 사건 중에서 그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 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도를 기재하고 그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인출됐는지만 확인되면 금방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를 남겨서 이제 문서화 하신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꼭 들어가야 사기범이 처벌받는데 입증이 훨씬 그러니까 손쉽게 빠른 거죠. 용도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형사사건의 사기의 고의를 밝히는 데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꼭 좀.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사기 범죄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말해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면 다음 해 자살하는 사건 수가 좀 이렇게 는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것보다 돈도 돈이고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내가 또 왜 저기에 당했을까 하는 그 자괴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을 한 2천만 원 당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렇죠. 어떤 인생 사람에 대한 가치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리는데. 네. 직장 공장장인데요. 직장 상사. 대구에서 서울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완행열차에 그 화장실 옆에 칸에 진보다리에 앉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분이 직장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다 쳐서 야만 도주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집 한 채 살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기찻길 옆에 무허가 근무를 쳤습니다. 그 재건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마 이렇게 주워 오는 사람들 그 배 휴지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파는 그걸 하셨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파리도 많이 끼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어머니는 2000년도에 이제 그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기 사건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아버지 소원이 평생 네가 판검사가 돼서 집안일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이제 시험이 됐는데요.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진짜 어렵게 검사는 됐는데 너무 힘들다. 에이 나가서 그냥 변호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죠. 합격하고 나서요. 그 동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지하에서 식당 하나 빌려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했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현직에서 지금 금년 12월 7일 날 은퇴. 이제 얼마 이제 얼마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되죠.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요? 진짜 사건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들의 사기 피해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기 예방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 차용증이나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면 굉장히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네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저는 금융감독원 이제 불법 금융대응단이라고요. 네, 이제 보이스피싱 이거를 진짜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관련해가지고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근육 피해 예방. 예예예. 어허. 금감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피해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모든 그 이 소비자분들을 좀 보호하고 네.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감독하고 예, 예. 하는 역할이 금감원의 역할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금융권의 저승사자다 이런 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것도 예, 예. 좀 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로 따자면은 네네.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냉정한 이제 에. 마음가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실 네. 이 보이스피싱도 막상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근데 이거를 왜 속을까? 예. 근데 당하면- 진짜 귀신에 홀린 듯이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예. 생각보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평균 한 194명 정도 분이 하루에 26억 정도의 피해를 보거든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는 6,720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6,720억 원이고요. 6,700억 원. 근데 아마 뭐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을 안 하셨거나 그러는 경우를 또 감안했을 때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게 예전에는 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소리 톤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당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연변 사투리 그런 거는 최근에 전혀 없고요.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을 맞아 그런 거 많죠. 사칭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 맞아요. 여보세요? 예, 네,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의 최민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덜컥 순간적으로 겁이 나죠. 당황을 하거든요. 당황하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재산이 어떤 불법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하나씩 다른 곳으로 이체를 이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모은 돈 9억을 대출 그것까지 총 18억을 상이 당한 예.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도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접근을 했고 당신이 수사에 협조만 잘 한다면 범죄 예방에 엄청난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큰 도움을 준다라는 예, 어떤 좀 맞습니다. 약간의 그런 사명감과 예, 더불어서 예.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산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자산 동결 이런 단어로 언제든지 원상 회복 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럼 그분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 갚아야 돼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피해자고 이제 인간된 도리로서 좀 배려는 최소한 하자. 해서 연락은 좀 자제하고 유예나 이제 이자율 조정 같은 걸 이제 얘기는 좀 해놨거든요. 갚으셔야 되는구나. 예. 이게 참 진짜. 말이겠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예. 참 진짜. 진짜 나빴다. 올해도 정말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방의 뭐 국립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에 항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융 사기범 본인이 잡는데 국가기관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셨고 갑자기 11시간 이후에 통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억울한 죄를 누명을 이제 소명을 못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젊은 나이였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친구들을 직접 이제 도움을 주면서까지 되게 선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안타까운 사람이 많죠. 황당한 보이스피싱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한테 내가 감독원 직원이다. 그래서 감독원 지하에 은행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현금을 뽑아라. 내가 감독원 앞에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해당 은행의 점포 직원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면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시고 직원과 대화할 때 한쪽으로는 이어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사기범 검거했는데 복장에 저희 감독원 배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감독원 안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려던 그야말로 간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다는데요. 보이스피싱범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곳 금감원 건물 안에 있는 은행 점포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론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범과 피해 남성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일 수 있다고 보고 현금 인출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를 활용해 누군가와 통화 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께 질문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고객님께서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우선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금감원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종이에 적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시간이 걸리자 일이 틀어진 것을 직감한 보이스피싱범은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을 수색한 끝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이 수법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계속 정부에서는 다양한 이제 피해 예방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그 예방 제도나 어떤 홍보 등을 우회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부분은 실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혹시 잡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 중에 네. 생각보다 학력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에 접했던 건 이제 그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분이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예,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좀 이렇게 혹시라도 통화를 혹시 나도 모르게 좀 하게 됐다.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팁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용감한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인지하고 맞받아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조세호님 당신의 우리은행과 농협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제가 농협은행인데 직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통화하게. 예, 안녕하세요.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캐피탈 강현철입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프로답게 하라고, 프로답게. 내가 잘 따라해봐. 예, 고객님. 네. 예, C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신경님, 이렇게입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중국이야,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수기실이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 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기범이 보복으로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사람 주소로 중국 음식을 뭐 10판씩 배달을 시킨다던가 치킨 30마리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피자 20판 막 이런 거. 네, 아 이게 보복을 또 하는군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보다는 좀 무시하고 모르는 전화 오거나 하면 아 이게 뭐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혹시 입었다면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경찰서 112나 112? 국민감독원 콜센터 1332번 1332번 2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민감독원이 피해자분들의 돈을 찾아서 직접 환급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환급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피해금이 만약에 사기범들에 의해서 ATM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현금화 되는 순간 그거는 사실 찾기가 예, 찾을 어렵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예. 금융회사 입금 또는 송금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급 정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점, 본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뭐예요?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사기범들은 이분들 명의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걸 갚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민원 서류 10개 중에 한 3, 4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뭐 다 도와드릴 수는 없다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예방 제도를 내고는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 보이스피싱 이게 사기단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혹시 제가 저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근데 일단은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하루하루 생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 사기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일을 찾길 바랄게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돈이 무서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제요? 돈이 제일 무서울 때는 매달 찾아와요. 만약에 이제 월급이 300이면 100만 원 대출 갚고 100만 원 와이프 주고 보험료 내고 딱 통장에 80만 원. 카드 회사에 카드값은 85만 원. 이 5만 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돈이 좀 얼마 정도 있어야 좀 행복할까요? 이게 혹시? 딱 지금 안주머니에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주머니에요? 네. 1억? 1억. 1억. 1억 있으면 좋겠는데. 1억까지면은 뭘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으십니까? 1억 하면 일단은 와이프가 샷땡 이런 백을 그거 뭐 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 차인데? 일단 차 한 대 또 뽑아. 그럼 중형차입니까 아니면 대형차로 좀? 1억에서 까야 되는 거죠. 까야죠. 그리고 중고차로 할게요, 중고차. 그래요? 그래서 뭐 중고차 2천으로 2천 정도 하고 7천만 원 남아요. 7천만 원 남았으면 빚을 갚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일단은. 통장을 해. 일단 그렇게. 네, 그렇게. 날 위해는 쓰는 거 없이. 네. 왜요? 아니 그냥 넥타이도 하나 없이 이렇게 딱 있으시니까. 이게 좀 여름이라 이거 요즘 넥타이 안 하지 않아요? 네, 저희 하객 때는 그래요? 자유롭게 혹시 감독으로 요새 쿨비즈라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다들 넥타이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입금되는 것과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가는 것. 거란 바로 통장에 저는- 10억이 꽂힙니다. 전 바로 10억. 왜냐면 10년을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근데 10억이 있으면 빚도 갚고 와이프 뭐도 사주고. 야, 그러면 또 행복할 수 1억은 아까 3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빚 갚으셨는데 10억이면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 달라지네요. 야, 이건 또 달라지나요? 10억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10억은? 일단은 와이프한테
얘는 1억만 있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이런 거 있다고. 9억은 부엌은 일단은 나는 일단 1억밖에 없다. 네네. 하고 쟁여둔 다음에 일단 누워서 일단은 하루 정도 계속 웃으면서 뭐 할지 진짜. 그러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큰 노래가 나오고. 예. 날 위해서 쓴다면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 아내분 일단은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벼운 안경?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왜냐면은 보이는데? 제가 그 2주 전에 이 안경을 맞췄을 때 그 안경 백화점이라 해가지고 진열대 있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저가의 안경 판매점인데 고르고 왔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쪽이 눌려가지고 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아, 살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경이 내 몸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안경에 맞춰지는군요. 압축은 3번 할 거 2번으로 그냥. 아, 3번. 소모는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압축도.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렌즈도 블루 스크린? 그쵸, 뭐 이렇게 모니터에 뭐 이게. 맞아. 추가로 그거 다 맞아야죠, 뭐. 이해가. 다 맞아야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니까 되게 뭐 얇은 가벼운 안경이 있다 하더라고요. 렌즈만 눈앞에 떠다니는 거 같아요. 있어. 딱 쓰면 아무 느낌 없이 렌즈만 떠다니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사고 싶긴 하네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뉴스룸에서 밀착 카메라 코너를 맡고 있는 이상엽 기자입니다. 아 근데 이거 당연히 JTBC에는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거겠죠? 허락 받았습니다. 아 예.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사회부장이랑 보도국장이랑 대표한테만 보고했는데 네네. 재밌게 하고 와라 이렇게. 네.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회부는 기동팀과 법조팀으로 나뉘는데 기동팀은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조팀은 검찰청과 법원을 출입하는데 주로 사건 사고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앞에서 이렇게 기자님들이 인터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법조팀. 맞습니다. 주로 저희가 뻗치기라고 하는데 주요 혐의자가 나올 때 마이크를 대고 네네. 질문도 하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뭐 10시간도 넘을 때도 있고. 기다리는 거야 앞에서? 맞습니다. 그냥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또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법원에 문이 또 여러 군데 네, 있는 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문마다 또 뻗치고 합니다.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여기 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밀착 카메라는 JTBC 뉴스룸이 처음 개국할 때 만들어진 최장수 코너고요. 뉴스룸에서 월화수목 주 4회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자를 맡고 있고 또 기자 후배 기자 3명이 이제 화수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밀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제 코너인데요. 현장을 직접 기자가 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밀착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여름 우이천 산책로에 나타난 산책로를 돌아보니 곳곳에서 너구리들이 눈에 띕니다. 너구리가 개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너구리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한 번 물리고 제가 악하고 도망가니까 이제 뒤에서 다른 너구리가 와가지고 다시 물더라고요. 이른바 도심 너구리 습격 사건을 보도를 했는데 요게 좀 이슈가 됐어요. 요거 영상 좀 같이 보시죠. 직접 가봤습니다. 그 우이천엔 자주 오세요? 예, 옥배구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 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ကော꾸리하고 계시네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밥줄은 진짜 있네요. 큰 너구리 때문에 쫓기네요. 코코야, 너구리 나타나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잉? 알았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걔를 안고 들고 뛴다는 거는 어려웠죠, 많이.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사천에 너구리 나타나고 환경이 복원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귀엽지만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을 산책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를 안고 이동하라는 말로는 사람도 반려견도 너구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가 한 300만이 넘었고 달린 댓글은 8,000개 이상인데 뉴스 영상 댓글에 8,000개는 이례적인 일이라 올해 보도상 줘라.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취재가 참신하면서도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 또 수많은 또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웃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리를 하시는 이윤환 선생님께서 저 상태로 거꾸리를 한 상태로 피가 많이 그냥 있어. 피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사실. 요거는 좀 의도가 있지 이거 좀 않을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너구리를 찾아야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명 켜고 참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특이해서 이렇게 뭐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참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너구리 이제 찾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리 하고 계시길래 근데 왜 연출이 아니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 일어나서 답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네네네. 근데 이 이윤환 씨께서도 이게 좀 유명세를 지금 좀 타고 계시다고. 네,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유명 편의점 광고, 커피 광고를 찍으셨어요. 이분이요? 네. 아니 광고 찍으셨어요? 어떤 광고를? 어떤 광고를 찍으? 이 자세 그대로 찍으셨어요. 와, 궁금하다. 대박이다. 찾아봐야겠네요. 선생님 그 커피 자주 드세요? 예, 자주 먹습니다. 라떼도 먹고 아이스도 먹고 한번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꼬꾸레 시유라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뭐 당장 나와 있는 건 없고. 야, 물 막죠? 물 많이 막습니다. 평상시에도 참개 잡으러 많이 나오시나요? 네, 그럼요. 잡으러 우겨가지고 보러 옵니다. 거꾸리 인터뷰로 유명세를 많이 실감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전화도 자주 오고요. 사람 많이 알아보십니다. 이 취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월요일자 밀착 카메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매주 방송 아이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이템을 취재하다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미 월요일자 방송이기 때문에 토일 안에 이틀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취재 맞습니다. 취재하고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이번 주 방송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우이천에 계시는 한 주민분께서 자기 이제 강아지가 너구리에 물렸다 제보를 해주셔서 그분 말씀만 듣고 무작정 서울 상암동에서 이제 우이천까지 차 끌고 간 거죠. 막상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기자님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게 사는 게 똑같구나. 매주 아이템 이것도 이 취재하시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매주 월요일이 금방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주 뉴스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뉴스도 또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는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좀 제일 편하세요? 월요일 방송하고 나서 화요일이 가장 편합니다. 그게 좀 제일 편하고 언제부터 쫓기기 시작합니까? 화요일부터 쫓깁니다. 화요일 오전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자도 아직 취재가 안 돼서 빨리 마치고.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쫓기고 계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목금토일 중에 이제 정해서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려놓은 것도 없습니까? 그려놓긴 했는데요. 현장에 또 가봐야 아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방송은 그 후에 나오니까 지금 저희한테 살짝 어떤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졸피뎀을 먹고 역주행한 운전자를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것도 과정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좀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잘 돼 있겠죠. 역주행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건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할 수도 목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요게 이제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재원 중에 피의자인 경우도 이렇게 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좀 합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대전에서 한 번은 그 불법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다 보니까 좀 걱정했어요. 근데 그 업주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린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만나려고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그 노래방 앞에서 뻗쳤는데 잠복도 하고 근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좀 긴장되기도 할 거고 그 사람도 기자를 처음 볼 거고 근데 제가 아예 저희 차에 아예 태웠어요. 태워서 태워서 얘기 좀 하자. 요즘 어떠냐? 장사 잘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하다가 좀 이분이 저한테 좀 마음을 연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편입니다. 노래방 업주를 만나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저희.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알고 받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안 몰라요. 아예. 그 취재를 하시면서 범죄자를 좀 잡기도 한 적 있다고 그래요. 네, 보이스피싱 취재를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의 제보로 어떤 특정 ATM기에 좀 보이스피싱 밀당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제보를 너무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죠. 가서 이제 4일 이렇게 잠복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아니 그럼 ATM기를 안 떠나고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곳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현금 인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차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거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차 뻗치는 게 좀 어려워서 뻗치기 위한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부동산 여사님이 계신데 그 부동산 딱 앞에 차를 되게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차를 대면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사님께서 너무 이제 흥분하셨더라고요. 범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젊은 기자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문 앞에 대라고 하셔가지고 문 앞에 대서 거의 하루 이틀 뻗쳤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식사를 안에서 했죠. 안에서 뭐 요즘 배달 잘 되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인턴 기자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인턴 기자님은 특히 불편할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배가 그렇죠, 계시기 선임 때문에. 기자니까. 맞습니다. 요즘 또 표정을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인턴이 보니까 띠동갑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MZ인데 그러니까 이 김밥이 맛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잠복도 잠복인데 이 인천 지금 내 후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저 이렇게 TV에서 뵙고 신입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워낙 또 동안이시고. 그러니까요. 뭐 한 2, 3년 차 정도 네. 되셨을까 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이렇게 한 9년 차 정도 되셨으니까. 그래서 인턴 기자랑 띠동갑이나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참. 그 피의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특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TM기에 가서 돈을 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뭐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징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ATM기에 들어설 때까지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ATM기를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가방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로 보고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ATM기를 인증샷으로 찍진 않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계속 뻗치다 보면은 딱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그래서 차 안에 있다가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맞다 가자.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택시기사. 빌린 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보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그 피의자를 잡았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추궁하고 뭐 하는 거냐 물어볼 때 시민분들이 또 신고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경찰도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잘 됐네요. 정말.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죠. 송금하기 전에 잡는 거니까. 그 혹시 기자님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좀 어떤 일 하세요? 아 기자입니다 하면 그 상대방이 좀 바뀌지 않아요? 많습니다. 얘기하다가도 멈칫할 거 아니에요. 약간 느껴지시죠? 식당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서 오세요. 하다가 뭐 무슨 일 해요? 하다가 기자입니다. 그러면 뭐 좀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시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살피세요 주변에. 예, 많이 살피죠. 카메라가 없나 이렇게 보고.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혹시나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자님? 직업병이요. 그 관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취재원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보고 아 저분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나 좀 인터뷰해, 나 좀. 나 재밌는 얘기 많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예, 별로 안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기사로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얘기된다 안 된다. 얘기된다 안 된다. 거리가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얘기 안 된다. 뭐 2대, 3대 연대가 지나가면 얘기 될 것 같다.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사실 뭐 얘기 안 돼도 괜찮은데. 늘상 이제 그냥 일상의 에피소드도 야 그거 얘기 된다. 밥 먹다가도 맛있으면 얘기 된다. 이게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얘기되는. 이 집 맛있다. 여기 좀 얘기되는 부분이다. 여기 녹화장 인근에도 수제비집이 맛있다. 얘기되는 부분이. 얘기된다. 그거 얘기되죠. 얘기될 것 같습니다. 얘기되죠. 이게 굉장히 얘기되는 부분이. 혹시 그 기자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자라는 일을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2014년에 처음 회사 입사했고요. 그때는 작가였습니다. 저도 작가였고. 네, 근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석 달 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또 진도 팽목항을 가게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맡은 임무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신의 수를 세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그 수를 세는 일을 했는데 속보를 계속 냈어야 했기 때문에 기자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쓴 기사인데요. 새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아내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뭐랄까 좀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고를 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께서는 그 새벽 시간인데도 단 한 번도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거나 했으면 그 가해 차량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아내분의 일상을 담으려고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다음날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내분이 삶은 달걀이랑 소금, 은박지에 싼 소금, 과일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말씀이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가
기사가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사는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알면 기사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